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국제무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환율과 투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 등 그리고 환율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어, 특히 통화량 첫 번째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통화량의 증가 혹은 통화량의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 상대국에 비해서 자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거나 혹은 낮을 때 그때 환율은 물가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금리죠. 금리. 금리가 해외에 비해서 자국의 금리가 높거나 혹은 낮을 때 자본의 이동에 의해서 환율이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국제 수지도 물론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그 결정 요인,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환율은 경제에 긍정적으로도 작용하지만 혹은 그 환율의 움직임은 상승, 하락이라는 그 움직임이 경제에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어서 이제 우리는 이어서 환율 및 금리와 주가, 환율과 주가, 그리고 금리와 주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과 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환율이 하락하면은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수출하는 상품은 자국 통화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수출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자, 환율이 하락하면은 수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겠죠. 자, 수출이 감소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은 수출 상품의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 줄어들 거예요. 수출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니까 환율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주가도 하락하겠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됩니다.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은 수출이 증가하겠죠. 이번에 수출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거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오르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와 같이 주식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환율이 하락하면은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이 잘 되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요. 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추측과 다르게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환율이 내려가요. 즉 원화의 절상 시기,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 원화가 절상되는 시기에 뭐가?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환율이 내려갈 때, 환율이 올라갈 때, 반대로 환율이 올라갈 때,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죠. 환율이 올라갈 때, 환율이 올라갈 때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락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자, 주가와 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주가와 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왜 그러란 얘기죠. 왜? 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경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 환율이 오르가면은 기업의 이익이, 수출이 잘 돼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의 이익이, 수출이 감소해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 반대로 움직이더란 거예요. 즉, 요 환율에 의한 영향보다, 요 경기로 인한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요 환율 하락 혹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 영향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그다음에 요 경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원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이죠.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것,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원화가 절상하는 것은 왜 절상돼? 원화 가치가 왜 올라갈까요? 자, 원화 가치가 왜 올라가? 원화의 가치가 자국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앞에서도 환율을 할 때 환율은 뭐를 나타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져. 경제가 좋아지죠. 경쟁력이 강해져. 그 나라의 경제력이 커져요. 좋아져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경제를 대변하기 때문에 요 환율은 자국 통화의 가치는 오릅니다. 올라요. 즉 원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원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오르는 거죠. 원화 가치,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자국의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어디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출이 줄어들어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환율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환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즉 자국 통화의 가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하락으로 인한 요 손실보다 뭐예요? 경기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이때는 비록 원화 절상으로 인한, 즉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과 기업 이익이, 자, 수출이 줄어들고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 이익이 다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경기 호전에 따른 매출 증가가, 즉 경기 호전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인한 이익이 요 환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게 된다는 얘기죠. 즉 이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다 경기 호전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크니까 환율이 떨어져도 경기로 인한 이익이 크니까 주가는 오르겠죠.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하락하는 분을 상쇄하고 오히려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니까 수출이 좀 달겠죠. 수출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서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수출이 좀 늘어나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경기 둔화에 의해서 효과를 상쇄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둔화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더라도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이 경기 둔화에 의해서 상쇄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와 환율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이익의 증가 혹은 감소로 생각하면은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경기의 상황에 의해서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더란 얘기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자, 일반적인 관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가 요 경기가 이거를 상쇄해 버리더란 얘기예요. 상쇄를 해버려요. 경기가. 상쇄를 한다는 얘기죠. 상쇄하고 오히려 이익이 남거나 손실이 더 커지더라는 얘기예요. 이에 의해서 하락이 아니라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상승분을 경기 둔화가 상쇄를 해버리고 오히려 하락하더란 얘기예요. 이 경기로 인해서 주가가 자 이렇게 우리가 요 주가와 환율과 주가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경기로 인한 경기 호전 혹은 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요 경기를 환율 하락 혹은 상승보다는 요 경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의 변화 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주가가 경기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더란 얘기예요. 주가가 경기 환율로 인한 기업이익의 감소가 아니라 요 경기 변화로 인한 기업이익에 대한 혹은 감소에 대한 상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례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환율과 주가 사이의 관계를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환율과 주가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일단 1980년 요 복수통합 바스켓 제도를 사용한 이후부터입니다. 요 이전에는 달러 연동제였어요. 달러 페그제였어요. 80년 복수통합 바스켓 제도를 사용한 이후부터인데 환율 절상과 주가의 관계가 처음으로 본격화된 것은 86년, 88년에 그 3저 호황기예요. 3저 호황기입니다. 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요 3저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던 시기인데 80년대 후반입니다. 중반부터 시작해서 86년부터 해서 후반때 8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빠른 성장을 했는데 요 3저라는 것은 낮을 접니다. 3저 세 가지가 낮았어요. 상당히 3저 호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하나는 기름이죠. 원유 저유예요. 저원유. 그 다음에 하나는 환율. 원화 가치가 아주 낮았어요. 저환율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가 낮았어요. 요 세 가지로 인해서 3저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요 호황을 맞습니다. 한국 경기가 그 당시에. 그래서 3저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요. 늘어나죠? 어떻게? 경기 호전을 반영하여 환율이 빠르게 절상됩니다. 경기가 환율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절상, 가치가 올라가요. 즉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환율 가치, 자국의 가치가 통화의 가치가 오르는 거니까 절상, 환율 절상.
50원이던 것이 1달러 850원이었던 것이 650원으로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200원이라는 건 상당히 큰 거예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자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출하기 힘들어지니까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요게 주가에.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14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까지 상승합니다. 89년 4월에. 그러니까 140에서 1007까지 오른 거죠.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이 당시에 사실 저도 좀 투자를 해서 좀 벌었는데 뭐 크게 먼 건 아니지만은 생활비를 좀 벌었어요. 하숙비를 벌었고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나긴 나는데 이때 벌었습니다. 조금. 그래서 생활비도 쓰고 했는데 요 당시에 이렇게 뭐 오르는데 아무거나 사도 벌죠. 이렇게 오르면 140에서 1000까지 1007까지 오른다는 것은 당시의 주가 상승은 경기가 호전되면서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경기 호전에 따른 이익 증가죠. 매출 증가, 이익 증가죠. 이 영향이 환율 하락으로 인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한 것. 이 압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 외에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 자, 기업 수출이 잘 되니까 당연히 달러들이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달러가 어디로 들어가요? 환전이 돼서 한국은행에 팔게 되겠죠. 환전을 해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잖아요. 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수출이 잘 되니까 들어온 달러가 원화로 바뀌어서 이게 시장으로 풀리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자, 경기 호전에 따른 매출 증가, 이익 증가. 수출 증가로 인한 달러가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자, 경기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친 거죠.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주가가 140포인트에서 1007포인트까지 급상승을 한 겁니다.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완전 이런 때. 자, 이와 같이 실제로 반대로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환율이 떨어질 때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손실을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이익이 남더란 얘기야. 그러면서 주가는 이와 같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삼저 호황기.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9년 중반부터 92년까지 이 당시에도 89년 중반, 그러니까 89년 중반부터 92년까지 이때 환율이 올라요.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올라요. 자,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는 오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보면은 주가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86년까지의 환율 하락. 자, 89년까지 앞에서 보았듯이 환율이 하락했죠. 상당히 뚝 떨어졌어요. 650원까지. 그런데 이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너무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850에서 650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기업이 힘들어지죠. 수출 경쟁력 상실하게 되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경쟁력이 떨어진 수출 기업들은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어져요. 환율이 850원에서 650원까지 200원이나 떨어진다는 것은 200원이나 상당히 기업에게는 타격이죠. 수출하는 기업으로 봐서는 1달러 수출하면은 예를 들어서 1달러 수출하면 예전에는 850원을 벌어들였는데 이게 이제 1달러 수출하면은 650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걸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메꿀 수가 비용 절감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게 되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간 100억
달러를 넘던 경상수지 흑자도 이때 수출이 줄어들면서 90년부터 이게 적자로 돌아왔어요. 적자로. 80년대 중후반에 수출이 잘 돼가지고 3저 경기를 맞으면서 수출이 잘 돼서 경상수지가 흑자였는데 100억 달러를 넘었는데 경상수지가 90년부터는 이게 적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환율이 적자가 되면서 경상수지, 즉 국제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리고 수출이 줄어드니까 달러의 공급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달러의 그러니까 해소해지면서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달러의 가치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겠죠. 환율이 오르는 거죠. 이와 같이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요. 즉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 같은 즉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 환율이 상승한 거는 상황이 안 좋았죠. 이 당시에 이와 같이 상황이 안 좋은 상태, 경제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환율이 오르는 거죠. 자,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이 일어나서 주가가 오를 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자, 환율이 올랐지만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수출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환율이 오르죠. 그러면 수출 산업의 그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큰 거는 요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이 훨씬 더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3년 만에 앞에서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엄청 1007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이게 다시 450포인트로 뚝 떨어져요. 올랐다 뚝 떨어지는 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올랐어요. 환율이 떨어졌지만은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환율이 상승했지만 환율이 떨어졌을 때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한 어떤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다소 회복시켜주고 이익을 가져다 주겠죠. 하지만 이거를 압도하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식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환율 상승할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요 경기 둔화로 인해서. 경기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시면은 93년 이후에 2년간의 환율 하락기. 자, 환율이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93년 이후에. 2년간 환율이 하락할 때 이때도 하락기에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힘들어지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환율이 하락했지만 주가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요 당시에 이 원화절상은 경기호전입니다. 경기호전. 93년부터 경기호전. 그리고 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그 특수를 맞아요.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되는 거죠.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화학이나 철강 쪽으로. 그래서 중국 특수를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반도체 가격. 그리고 엔화가 강세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엔화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수출이 잘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엔화 강세 요인이죠. 경기 호전과 중국 특수와 반도체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엔화 강세의 요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즉 환율이 하락. 자국통화의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당시에 N달러 환율이 사상 최저치인 80엔까지 떨어집니다. 93년 이후에 이 당시에 2년간 93년 이후죠. 2년간 이 당시에
엔화 가치가 뭐 81달러 80엔이니까 엔화의 가치가 지금 100엔 넘습니다. 그러니까 70엔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는데 요 80엔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화 강세 요인이죠. 그런데 당시 환율은 국제 수지가 사실은 적자 상태였어요. 적자 상태. 국제 수지가 적자 상태니까 환율이 920원에서 820원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138포인트까지 상승해요. 이와 같이 환율이 이 당시에 920원에서 850원으로 떨어졌지만 이러한 경제 요인, 호황 경제의 그 호전으로 인해서 주가는 113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97년 외환위기 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보면은 IMF 외환위기 당시 그 전후의 그 환율과 주가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96년부터 그러니까 외환위기 맞기 이전에 보면은 사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국제 수지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그 둔화 때문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환율이 900원대까지 올라가요. 즉 자국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면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9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데 주가가 약세를 보여요. 약세. 이 당시에도 보면은.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출이 잘 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보면 경기 둔화로 인해서. 그리고 외환위기로 환율이 1,800원까지 급등하면서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환율이 뭐 경제가 엉망이니까 당연히 그 경제를 반영하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자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율이 1,800원 엄청 배로 오른 거죠. 2배로 1,800원 900원이었던 게 1,800원 올랐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어요?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경쟁력이 상승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엄청 안 좋으니까 IMF 위기로 인해서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 환율이 올라서 어느 정도 수출이 돼서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보다도 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지만은 결국은 주가는 300포인트까지 오릅니다. 300포인트까지 급락해요. 이 당시에. 그리고 98년 6월 16일에는 280포인트를 기록합니다. 그냥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자, 주가가 1100포인트대에서 280으로 떨어졌으니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1000원대에서 어떻게? 280원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30%도 안 되는 거예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그러니 이런 것을 누가 다 주워갔겠어요. 응? 외국의 해치펀드들이죠. 들어와서 주워 담았죠. 그 알짜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외환위기를 벗어난 98년 하반기에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수습이 되면서 98년 하반기에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환율이 절상돼요. 원화 가치가 올라요.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주가 상승을 주도합니다. 이제 환율이 이 떨어진 거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환율이 떨어지지만 다시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냥 주워 담잖아요. 주워 담죠. 그 싼 거, 알짜 기업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요. 자,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가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힘들어지니까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니까 주가가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경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였죠. 대부분 보면은.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도 그래요. 보면은 2008년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죠.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둔화되고 금융위기 등등으로 이 28년 그 당시 환율이 급상승했어요. 그 당시에. 환율이 상승하면은 기업의 이익이 수출이 잘 돼서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도 오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환율이 오르니까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주가가 뚝 떨어졌죠. 그 당시에. 28년 당시에. 그 당시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외화가 막 외화가 다 빠져나가겠죠. 당연히. 당연히 외화가 빠져나가니까 외환시장에서의 외화는 어떻게 해소해지겠죠. 해소해지겠죠. 그러면 가치는 오르겠죠. 오르니까 외화의 가치 오르니까 당연히 환율 오르겠죠. 그리고 경기 둔화되니까 그리고 국제 수지도 나빠지고 국제 수지 나빠진다는 것은 외환시장에서의 외화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이로 인해서 외화 가치가 폭등하는 겁니다. 즉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자, 국제 수지 악화 등등.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도 팔고 나가죠. 팔고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급상승합니다.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주가는 폭락하죠. 이 당시에 2008년 그 당시에 환율이 어떻게 9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라요. 2008년 11월 27일에 1400원대로 올랐어요. 900원에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가는 어떻게 9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즉 환율과 주가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뭐를 봐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경기의 그 상황을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과 주가 사이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도 이와 같이 환율이 상승을 했지만 크게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그 경기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도 아주 유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죠.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환율이 올라요. 환율이 올랐지만은 주식시장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환율과 주가 사이의 관계를 기업의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경기 상황을 우리가 경기 상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금리와 주가 사이의 관계입니다. 금리와 주가. 금리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가 배당 할인 모형이에요. 배당 할인 모형. 배당 할인 모형인데, 갑이란 사람이 A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때 그 주식을 평생 팔지 않고요. 그 보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를 해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뭐가 전부? 배당금이 전부가 되겠죠. 배당금이. 따라서 A 주식의 주가는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평생 동안 주식을 보유할 때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합친 금액이죠. 뭐 매년 배당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평생 동안 매년 이 배당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배당금을 전부 합친 금액이 됩니다. 합친 금액. 그런데 만약에 평생 동안 받을 배당금을 지금 다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현재의 돈이 미래의 돈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인을 하게 돼요. 할인을. 미래에 받게 되는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전부 다 미래에 받게 되는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요. 할인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1,000원은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이익도 얻을 수 있어요. 수익도. 그런데 미래의 1,000원은 내 손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현재의 돈이 미래의 돈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돼요. 미래에 받게 되는 그 배당금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이때 할인을 해야 되는데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할인하는 도구가 뭐냐면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예요. 이 금리는 이와 같이 자 미래에 받게 되는 미래에 뭐 1년 현재라고 합시다. 현재 프레젠트 현재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해서 평생이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90년도 9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요거를 현재 가치로 전부 다 할인을 하죠. 할인을 해요. 현재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현재 가치로. 이때 할인하는 게 바로 이자율이란 얘기예요. 이자. 금리라는 얘기예요. 이자율. 자, 이처럼 이걸 할인하면 이게 바로 주식의 A 주식의 주가가 되는데 주식의 가치가 되는데 이와 같이 주가의 이자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주가에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리에 따라서 자산 선택이 달라집니다. 금리에 따라서. 그래서 자산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가 주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얘기죠. 보세요. 금리에 따른 자금 이동. 자금 이동은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동 금액과 금리에 따라서 자금이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동 금액과 그다음에 속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자,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한국의 경우. 자,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 초기, 금리가 하락하는 초기에는 이게 바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채권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장기 채권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을 한 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디로 만기가 거의 없는 MMF나 혹은 MMDA 같은 상품으로 이동해요. 여기로 이동했다가 이제 자금이 MMF나 MMDA로 이동을 합니다. MMF나 MMDA는 요거는 입출금식 수시 입출금식 초단기 자본 상품이에요. MMF는. 그리고 요거는 MMDA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 계좌예요.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거는 일반 예금과 달리 일반 우리가 뭐 계좌 은행의 계좌를 개설을 하면은 이자가 거의 안 붙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자가 꽤 붙어요. 두 개는. 그러니까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랬다가 이러한 과정이 채권 시장으로 장기 채권 관련 상품으로 그 다음에 MMF나 MMDA로 이동했다가 이 과정이 일단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바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바로 여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채권 시장, 그 다음에 MMF, 그리고 나서 이게 일단락이 된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금리 변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요 자산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된 다음에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산 배치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은 당연히 항상 그렇죠. 항상 보다 높은 이익을 찾아다녀요. 이익이 높은 쪽으로 항상 자금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이게 이익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자산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동 속도, 금액,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당연히, 자, 금리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채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아지니까 채권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주식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해요. 자, 금리가 오르거나 금리가 낮아지면 이와 같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관련 상품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IMF 위기 이후에 이러한 자금 동향을 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자, 앞에서 우리가 환율 상승할 때, 환율 하락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기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는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최근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때는 어디로? 주식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는 당연히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죠. 하락할 경우 기업 실적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기업이에요. 기업들은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요.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채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해요. 대부분은. 자기 자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통해서 기업을 경영을 하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요. 따라서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훨씬. 이자 부담이. 자,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이익은 좋아져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면 자금을 차입하기 쉬워지니까 어떻게? 당연히 기업 경영이 기업 상태가 점점점 좋아지겠죠. 따라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어떻게? 회사의 이익은 늘어나요. 자,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가는 오르겠죠. 올라요. 이와 같이, 자, 금리가 하락하면은 어떻게? 주가가 오른다는 것.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 경영 실적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이자 부담이 훨 줄어들고 자금 쉽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 기업이 예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기업의 실적 이익은 높아지겠죠.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 실적 좋아져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면 금융부담 줄어들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금리가 하락하면은 자금은 어디로 이동해요? 2에서 5에 앞에서 설명했지.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시장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니까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지만은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니까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겠죠. 주가는 상승해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합니다. 주가는 하락돼요. 반대예요, 반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금리는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 미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기 순환과 재테크. 좀 표현이 이상한데 재테크라기보다는 경기 순환과 투자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재테크 하는데 투자가 좋을 것 같아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앞에서도 경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경제 순환 사이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순환 사이클. 이 사이클을 몇 개 예를 가져와서 정리를 해놨는데 40개월 주기로 움직이는
키친 파동이 있습니다. 키친. 재고, 요거를 40개, 다른 말로 하면은 재고 투자 순환이에요. 재고 투자 순환. 그 다음에 10년 주기의 주귤러, 설비 투자 사이클이에요. 10년 주기로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순환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0년 내지 60년 주기의 그 콘트라티에프,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그 장기 사이클이죠. 장기 사이클. 최근에는 요 기술 혁신의 그 기간이 짧아져서, 이 뭐 한 3, 40년? 뭐 이 정도, 워낙 혁신의 그 주기가 짧아져 가지고 요게 조금 최근에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사이클로서 5, 60년 주기의 콘트라티에프의 장기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정도의 요 주기에 20년 주기에 17 내지 28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한 20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20년 주기의 건축 순환 사이클, 건축 투자죠. 건축. 재건축이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20 내지 25년 주기의 쿠즈네츠, 경제 성장률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경기 순환이 좋아졌다, 호황이죠. 점점점 좋아졌다, 정점을 찍었다, 다시 경기가 후퇴했다가 불황이죠.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호황을 맞으면서 정점에 도달했다, 다시 후퇴하죠. 경기가 침체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주식 장세의 중기순환 사이클과 일치하고요. 주식 장세의 중기순환 사이클과 일치하고 자산 관리나 투자에 적용되고 있는 사이클이 바로 이 순환이 바로 키친 사이클이에요. 키친 재고 투자 순환 사이클 파동 요겁니다. 40개월 주기예요. 그러니까 약 40개월 정도로 이게 한번 정점에 도달했다 떨어지는 요 시기가 한 40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40개월 주기로 움직이는 요 키친 파동 사이클이 바로 자산 관리나 투자에 적용되는 사이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기 순환을. 요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움직여 왔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얘기예요. 자, 경기 순환을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경기 순환, 경기 파동, 경기 동행 지수의 그 순환 변동치를 가져온 건데, 뭐 1순환, 2순환 이렇게 해서 72년부터 석유 파동에서 이렇게 경기는 항상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 하면서 경제는 성장을 해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순환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40개월, 63개월, 60개월, 48개월, 40개월, 67개월, 35개월 이런 식으로 요게 뭐 IT 경기, 금융위기 2008년 요 순환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다시 또 정체에 올라갔다가 다시 2008년에 회복됐다가 현재는 이렇게 회복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회복되려고 하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죠. 요 순환 사이클에서 약 48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사이클이 움직이는데 재고 투자 순환 사이클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호황, 경기 후퇴, 불황, 경기 회복, 호황 이게 반복이 됩니다. 경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불황기에서 회복기로 접어들 때 불황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복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는 올라요. 호황기, 불황에서 회복기. 그러니까 호황을 맞기 전에 회복기를 말하는 겁니다. 호황 전에. 그러면 자 불황에서
불황에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죠. 회복하죠. 그러면 이때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주식에. 그리고 요 상승기, 요 회복기가 있고요. 회복기. 그 다음에 요 상승기. 자, 경기가 상승기죠. 상승해서 이제 호황을 맞습니다. 요 상승기에서 이제 호황. 상승하면서 호황기죠. 이제 호황을 상승해서 상승하면서 호황기를 맺는 거죠. 상승해서 호황기. 자, 이때는 자, 회복이 되고 이제 경기가 상승이 돼서 호황기를 맞아요.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겠죠. 경기가 좋으니까.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인플레,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너도 나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뭐가? 인플레 심리가 확산이 됩니다. 인플레. 인플레.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는 현물이 좋은 거죠. 돈 가지고 있으면은 인플레면 그 돈의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현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는. 호황기에는. 상승해서 호황기. 이 사이에는. 현물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이에요. 자, 이 시기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갖다가 이동해 두는 게 유리해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 이때는 부동산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현금 자산보다 현물 자산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현물 자산.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규제 많이 하죠. 잘못하다가 세금 때려맞고 그 다음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내다 보면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주택만이 아니라 상가라든가 기타 뭐 빌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꼭 본인이 직접 그 막대한 가치가 나가는 큰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동산에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이자율도 은행 이자율 예금해봐야 1%도 안 돼요. 최근에 1% 될까 말까 합니다. 은행에 돈 맡겨봐야. 하지만 부동산은 어때요? 이자율이 한 7에서 10% 정도 나가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 간접 투자예요, 이거. 간접 투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물 중심으로 한 그런 투자 쪽으로 이때는 자산을 움직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쇠퇴기, 정체 올라갔다가 경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죠. 이제 쇠퇴기. 쇠퇴하는 요 쇠퇴기죠. 쇠퇴하면서 요 침체기죠. 침체기. 요 침체기, 쇠퇴 침체기. 이때는 경제가 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도가 나거나 등등의 그 후유증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예요. 자산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그리고 차후에 자 이제 이게 쇠퇴해서 침체니까 이게 이제 바닥을 치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은 차후에 회복기를 대비한 금리 상승 등이 뒤따르는 특성이 있죠. 회복이 되면서 자,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현재는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회복이 되다 보면은 금리가 오르겠죠. 자, 회복기를 대비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순환을 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금융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금융자산. 이자율이 오를 거네요.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얘기예요. 해서 불황, 회복기, 주식 투자 유리하고 상승해서 호황기에는 실물 자산이 현물, 즉 부동산 중심의 현물 중심,
그다음에 셋째 침체기에는 회복에 대비해서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까 금융자산에다가 자본을 이동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상대 학생으로서 꼭 알아야 될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아주 중요한 그 환율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환율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환율 변동 요인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환율과 주가 사이의 관계, 그리고 금리와 주가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경기 순환과 그 다음에 자산 관리, 투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야 할 수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표 한번 보세요. 이거는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그 이후에 작년까지의 그 다우지수의 그 변화 추이를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은 뭐 오르고 내리고 이 파동은 있어요. 그 순환에 의해서 경기 순환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알다시피 뭐예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주가는 주식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뭐예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괜찮은 종목에다가 묻어두면은 웬만한 금융 기타 뭐 부동산이니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훨씬 낫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주식의 주가의 그 파동에 그 잘못 걸려서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잘만 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잘만 하면은 어떻게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잠깐 앞에서 주식을 투자했던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주식을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2008년 7년까지 제가 어 2007년 8년까지 제가 했어요. 주식을 했는데 주식을 다 팔고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옮겼는데 그 원칙을 세워두면은 손실을 안 봅니다. 손실을 안 봐요. 주식은 사실은 우리 학교에도 그 실제로 전문가가 있어요. 몇 분이 계세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다가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식? 인생 골치 아프게 살고 싶으면 주식하라는 얘기예요.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주식.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손해를 보죠. 대부분이. 하지만 제 경험에서 봤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원칙을 세우고 제대로만 경기라든가 환율이라든가 혹은 국제시장에서의 자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만 분석을 해서 투자를 욕심부리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단기가 단기 단타 매매가 아니에요. 뭐 하루에도 팔고 사고 사고 팔고 뭐 반복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잘만 투자를 하면은 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투자를 합니다. 몇 개 종목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리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한 20%에서 25% 정도
그 주가가 오르면은 무조건 팝니다. 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 20% 이상 오르면 무조건 팔아요. 이게 더 이상 오를 거 안 봅니다. 그 오를 거 보고 있다가 더 오를 거라고, 오르니까 막 흥분되는 거예요. 응? 1,000원짜리가 막 3,000원, 4,000원, 5,000원 돼요. 막 5배, 6배 되죠. 5배, 6배. 그러면은 이게 금방 부자 될 것 같죠. 엄청난.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한순간 뚝 떨어지죠. 그러면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봤어요. 저 인문대 쪽에 모 교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교수님도 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20% 정도 올랐을 때 팔면은 파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안 삽니다. 관망을 해요. 주식시장을 다시. 그 움직임을 다시 보는 거죠. 주식시장도 보고 경기 상황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봐요. 같이 이자율이라든가 이자의 변화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보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실적이라든가 상태를 보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오르면 다시 또 파는 거죠. 떨어지면은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은 오를 걸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올랐습니다. 제가 샀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그러면 손절하고 바로 나와야죠. 그런 때는. 어쨌든 욕심부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욕심부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경험상 저는 어쨌든 땄어요. 그렇게 뭐 경험담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주식은 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 아파요. 골치 아픕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 금융보험 쪽에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주식하지 말라고. 골치 아프게 살고 싶으면 주식하라고. 인생 고달프게 살고 싶으면 주식하라고 얘기를 해요.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요. 고수들이 말하는 주식 성공 투자 있는데 그냥 참고로 그냥 갖다 놓은 거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이거는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런 것들 해서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환율과 투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